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실 게 많아요. 자, 시험에 좀 어렵다는 게 있는데요. 109페이지에 47번 좀 보세요. 109페이지 47번 보셨어요?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것 중에서 그거 하나하고 수학 문제 비슷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자. 계산 문제죠. 그죠? 에? 이런 문제 풀 때 일단 봅시다. 어떻게 풀었나 봅시다. 47번 보세요. 다음 청산표에서 평균 기대값 기준의 선택될 가능성이 가장 좋은 최적 대안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A1, A2, A3 있는데 S1은 50, S2는 20, S3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수학 문제 나오니까 지금 이 행정학이나 사회나 수학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어떻게 가정하냐면요. 이 기대값 계산할 때는 자 50,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죠. 일단 50 곱하기 3분의 1 합니다. 3분의 1. 왜 3분의 1이냐면 S1, S2, S3 3개니까 3분의 1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합니다. 그 다음에 20 곱하기 또 3분의 1 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겠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또 3분의 1 하죠. 그럼 답이 몇이 나오냐면 20 나왔죠. 그렇죠? 이런 얘기죠. 갑자기 초등학교 수학 시간 된 것 같죠. 사회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골탕을 좀 먹죠. 골탕을 먹습니다. 자, 두 번째도 계산해 보니까 두 번째 계산은 기대치가 23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계산해 보니까 몇 나왔습니까? 25 나왔죠.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거, 기대치가 높은 거,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A3. 아시겠죠? 자, 별거 아니었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5분 내에서 1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풀어달라. 마지막에 풀고 정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대안 선택 불가능은 제껴놔요. 제껴놓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선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기대치가 마이너스인데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거 제끼고 그러면은 A2 아니면 A3잖아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 A3인 겁니다. 이 그러니까 행정학 문제도 답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온 거예요. 50%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50% 게임이에요. 그죠? 이런 거 운 좋게 맞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갑자기 관운이 있는 거예요. 실력은 한 50점인데 30점을 찍어서 맞췄다. 이 사람도 능력 있는 거예요. 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운칠 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도.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운도 사실 운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선조가 덕을 베풀면 운이 온다니까요. 이게.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매 수백 년 전에 덕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럼 내가 운을 타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황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게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내 후손이 잘 된단 말이에요. 언젠간 잘 되게 돼 있죠, 이게. 자, 47번 문제 같은 게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했는데, 대안 선택 불가능. 자,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라 문제 냈는데 선택할 수 없다. 말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4번은 무조건 제껴야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고, 지난번에 했던 뒤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버넌스까지 했죠. 자, 여러분들 72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을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험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거 줄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마더니즘을 비판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현대화된 걸 비판하고 그 내부에 있는 거, 그 외적인 거를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거시이론이 아닙니다. 거시이론이 아니고, 다분히, 뭡니까? 미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마더니즘 또는 모더니즘은 현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발전할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화할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아니다. 그 내면에 있는 거 작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깥으로만 떠돌지 말고 집에서 된장찌개 참 구수한 맛을 느껴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말이죠. 뭐, 라스베가스에서 멋있게 말이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단란하게 가정에서 된장찌개 먹어가면서 담론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약간 소극적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시적이 틀렸습니다. 이런 거 할 때도 포스트 모더니즘 또 나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를 들어서 거시로 X 딱 쳐놓으면 되겠죠. 자, 131번입니다. 가치와 사고가 존재한다.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31번 별표 3개입니다. 자, 행정에서 가치 판단을 중요시한다. 이건 뭐냐면 정치 행정 이론론을 말합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중시한다. 역시 정치 행정 이론론. 그 다음에 목표 선정과 선택 문제로 관심을 둔다. 역시 정치 행정 이론론이에요. 그러나 4번은 정치 행정 이원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게 정치 행정 이론론 이게 한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 131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2번입니다. 다음 중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는데, 실체설과 타당한 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답 3번으로 해주세요. 공익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이건 뭐냐면, 자, 이게 공익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이 있는데, 공익이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사익을 합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었다. 그러면 공익이 5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익 실제로 있다. 아시겠죠? 이거 더한 것이 공익이 아니고 사익 합한 것보다 공익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라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두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왜 하냐면은 좀 어렵더라도 이걸 함으로써 한 번에 이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 실체설과 공익 과정설이 있다. 답 3번을 해주시고 133번입니다. 공익을 보는 관점. 자, 그래서 답 5번을 해주세요. 3번.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설은 다수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X표. 이렇게 알아두세요. 제가 지금 약간 진도를 빨리 나가죠. 빨리 나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접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접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죠? 여러분들 이 문제 알려면은 보통 10개월 후에 이걸 풀어요. 10개월 후에. 아시겠어요? 그때 풀려고 하면 힘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풀려고 힘들죠? 집에 가서 또 스스로 풀기 힘들어요. 같이 풀어야 돼요. 그죠? 힘들어도.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공익과 사익을 구별하는 방법. 실체설이 있고 과정설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4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행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익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했죠. 다시 또 나왔는데 공익 개념의 적극설은 사익과 공익의 동등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이상 나오질 않아요. 새로운 문제 접할 필요가 없죠. 이게 지금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행정학은. 아시겠죠?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 가셔가지고도 펴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쳐다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익은 행정책임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 문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에 또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계속 나와. 그러니까 뭐냐. 자주 익혀달라. 익힘으로써 시험 감각을 좀 길러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약간 무리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개원 기념을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약간 뭐랄까요. 스피드하게 과연 끝이 어딘가, 행정학의 끝이 어딘가를 좀 파헤쳐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무리수를 좀 약간 두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135번 롤스의 사회 정의 있죠. 롤스는 100% 출제됩니다. 별표 4개입니다. 롤스가 사회를 정의할 때 밑에 해설 잠깐 보시면은 두 가지 원리를 작동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본적 자유와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1번이 이걸 강조했고, 두 번째는 뭐냐, 조정을 강조했다. 두 번째는 조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조정의 원리가 있고, 조정의 원리 내에는 기회균등과 그 다음에 차별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됩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뭐가 앞서느냐가 시험 출제돼요. 뭐가 앞서느냐. 자, 뭐가 앞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게 충돌하면 어디가 앞설 것 같아요? 이게 앞선다. 그 다음에 이거와 이게 충돌하면 이게 앞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는 1번, 2번, 3번. 요거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다른 거 중요합니다. 법철학 보니까 롤스 정의론 엄청나던데요. 안 나와요. 그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했다. 그럼 어떤 게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제1원리. 제2원리 중에서 평등과, 균등은 평등을 말하죠. 평등과 차별이 충돌했다. 어떤 거요? 어디로 가야 돼요? 평등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냥 주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죠. 평등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롤스. 얼마나 예뻐. 빵 이름도 롤케이크 빵도 있는데. 내고 싶죠? 갑자기 제가 출제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빵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론이 참 퍼펙트하죠? 이론이 참 좋아요. 그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봐요. 100% 출제된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혼의 이상. 절대 못 빠져나가요.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1원리가 제2원리 우선하고 맞죠? 그 다음에 제2원리 중 차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니까 차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균등의 원리보다 앞서요? 어때요? 틀렸죠. 자, 135번 문제만 잘 소화해도 어때요? 문제 푼데 지장 없겠죠? 이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론도 필요가 없어요. 롤스의 정의론은요, 저 뒤에 나와요. 행정학에서.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은 법철학에서 나와요. 헌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학문 다 나와요, 이게. 왜?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한 번씩 회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의론, 롤스 그러면 정의론. 이게 머리에 박힌 겁니다. 자, 13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걸 2번 보세요.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거 말 이상하죠, 그죠? 결과의 평등보다 뭡니까? 어떤 원인적인 걸 중요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원인적 평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과적 평등, 요 부분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행정학 1교시 때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학 문제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그거 반드시 시험 출제된다. 자, 아까 잘 보세요. 자, 135번도 말이죠. 135번도 롤스의 정의론에서 우선이라는 개념이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키워드 아니에요? 맞죠? 그죠?
키워드가 우선 아닌가요? 뭐뭐 우선한다가 키워드니까 그게 답이고. 그러니까 135번에 5번 우선한다. 뒷부분을 보란 말이에요. 그죠? 행정학 문제는 다 그래요. 뒷부분만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35번 1번 보세요. 규제하게 된다. 인정한 것이다. 원리이다. 원리이다. 갑자기 우선돼야 된다. 우선돼야 된다. 부드럽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이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 아무래도 이슈를 던진 거 아니에요. 문제를 던진 거 아니에요. 우선돼야 된다. 다 그렇습니다. 다. 자, 정말 그런 걸 볼까요? 136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문제를 모른다고 치고 뒷부분만 봐요.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전제돼야만 한다. 만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어리숙하게 약간 아마추어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해야만 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은 135, 136은 몰라도 맞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데 행정학은 이 정도만 하면 90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만 하세요. 제 말씀 확신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7번입니다. 다음 중 신행정학의 주된 규범적 관점은 무엇인가? 사회 형평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행정학은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형평성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이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시험 출제되고요. 자, 76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관계없는 것은 했는데 답 4번으로 해주세요. 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건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놈만 영어로 되어 있죠.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시험 문제 받자마자 정말 이상한 게 딱 있어요. 행정학이 참 재밌어요. 문제 딱 받자마자 이상하게 다 하는데 이것만 하나가 이상하게 영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놈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모든 문제가. 그렇게 보면 되겠지만 거기 보면은 PPBS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재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거기 보면 기획, 계획, 예산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플래닝이라고 나와 있죠. 플래닝.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게 아니죠. 답 4번입니다. 행정학 문제 재밌어요. 자, 77페이지입니다. 139번. 다음 중 행정의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파레토 최적은 민주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효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작에서 나오는 효율성. 파레토 최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 1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파레토 최적이에요. 그러나 민주성은 효율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국민이 주인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 따지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글로 썼지만. 그죠? 하여튼간 이 행정학 문제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만 만든 문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 기출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분석하는 게 낫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많아요. 행정학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도 안 빠지고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제가 다 해설해놓고 다 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40번입니다. D목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암기해야겠죠. D목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D목은 단기적 능률 이런 걸 싫어했죠. 능률인데 단기적으로 했다. 좀 뉘앙스가 안 좋죠. 그죠? 단기적으로 내가 가야겠다. D목이 어떤 학자인데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다. 근데 여러분들 서브노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D목 해놓고 인간적, 합리적, 상대적 이렇게 서브노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단기적 X 딱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공부하는 방법까지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뭡니까? 고시텔이나 원룸텔에다가 놓으세요. 화장실 이런 데다 놓고서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쭉 보고 한번 리딩으로 끝나는 과목이지 이거를 내가 이거 학자가 돼야겠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과목이고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90점 이상 운 좋은 만점
해서 합격을 일궈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거머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50을 투자해고 100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141번 보세요. 141번. 아래 박스 내용 중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1번 사이먼은 기계적 효율성을 대차 대조표적 효율성이라고 하면서 평가했다. 맞습니다. 자, 니은번 사회적 효율성은 1960년대 신행정론에서 했다. 자, 1960년대 나왔던 건 뭐라고 해서 발전행정학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 효율성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사회적 효율성은 1930년대입니다. 자, 제가 또 한번 포인트 한번 둘게요. 문제 내는 요령 중에 하나가 숫자를 유심히 봐야 돼요. 숫자가 나오면 그걸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문제 내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숫자를 바꿀 수밖에 없죠. 만약에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되면 어떻게 냅니까? 1940년대 이렇게 나요. 아니면 1970년대. 그놈이 답인 거예요. 왜? 그래야 이론이 없잖아요. 그죠?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푸는 요령도 중요하다.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만점을. 아시겠죠? 만점까지 여러분들이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학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론 공부한 것과 이게 연결이 잘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기본적인 이론 내용하고 빨리 돌려서 만점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어미를 보라고 했는데 뭐 많다 이런 거 항상 포인트를 둬야 돼요. 다른 건 다 긍정적인데 이 놈만 유일하게 부정으로 나왔다.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합리성을 말하는데 효율성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효과성을 말하죠. 디귿번은 효과성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효율성이 아니라 합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이 기역번과 미음번인데 141번은요. 또 시험 출제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141번도 기출문제인데 자, 이렇게 나온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1개, 2개, 3개, 4개. 자, 문제 푸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파이널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문제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길수록 대부분 답이 앞쪽에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뒷부분이 왜 읽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죠? 그걸 알아두세요. 되게 그렇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 어쨌거나 답이 2번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바로 사회적 효율성은 1930년대 디목이 강조했다. 이거는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디귿번 리을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2번 디싱이라는 나옵니다. 파울 디싱입니다. 지난번에 문제를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쳤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약소하게 나가려고 그래요.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이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한 70문제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충격 먹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진도를 좀 조금 빼고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답이 됐는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디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합리성의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합리성 줄거세요.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이런 여러 가지 합리성을 강조했었는데 말이 용어가 달라요. 잘 보세요. 1번은 경쟁 상태에 있는 목표를 어떻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인가. 선택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초이스 문제는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요. 주어진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수단이 뭐냐. 수단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기술적 합리성을 말합니다. 기술적 합리성. 사회 내 여러 사람들의 세력을 정책 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정치적 합리성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 동그라미 치세요. 조화된 통일성.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합리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보편성과 공식적 질서. 질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질서 뭐예요? 질서는 룰이죠. 룰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죠?
룰은 법이란 말이에요. 자, 디싱입니다. 돌싱이 아닙니다. 돌싱은 갔다 온 사람이 돌싱이고 디싱은 뭡니까? 돌싱이 아니죠. 디싱은 합리성 이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던 학자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합리성 얘기했는데 5가지가 있었죠. 그죠? 요걸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법적 합리성까지 5가지예요. 이런 거 잘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해요? 서브노트다 빨리 해야죠. 여러분들 서브노트 500개 하면 만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감 생겼죠? 기본서를 서브노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는 700페이지를 250페이지 줄여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문제집을 서브노트 해달라. 아시겠죠? 자, 좀 아까 우리가 롤스의 정의론을 할 때 제1원리가 제2원리한테 이겨요? 뭐 우선이에요? 뭐 뒤에요? 우선이라고 그랬죠? 제2원리 중에서 평등이 우선이에요? 차별이 우선이에요? 평등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또 나온단 말이에요. 디싱, 돌싱도 마찬가지죠. 돌싱이 아니라 디싱이라고 그랬죠. 디싱도 합리성 5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법적 합리성이 답이었지만 다음엔 이걸 그대로 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른 게 답이 되겠죠. 다른 걸 얼른 돌려버리죠. 영어는 쓰지도 않아요. 한번 반복하겠죠. 자, 142번 중요합니다. 넘기세요. 143번 보세요. 어떤 행위가 이런 걸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의식적인 자유 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령과 결부되고 있을 때 합리성은 무엇인가? 이걸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사이먼이 강조했던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4번 별표 4개죠? 뭘까요? 권력분립 및 분권화, 법원의 3심제. 법원이 왜 3번 재판할까요? 중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첩적인 게 뭐예요? 바로 한문으로 쓰면 뭡니까? 가외성 아니겠어요? 중첩성을 말하죠. 그죠? 자, 1심 법원에서 거기도 판사 있을 건데, 그죠? 2심 왜 합니까? 중첩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의심을 덜 받고, 그죠? 예? 그죠? 이런 얘기죠. 1심 법원 판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판사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군이 없으면 해양경찰이 해야 되겠고, 이걸 중첩성이다. 한문으로 뭐라고 합니까? 가외성이다 그랬죠. 가외성 그러니까 가위성이다 그런 사람인데, 가위는 집에 있는 가위고요. 시저를 말하고. 그죠? 예. 자, 144번 중요하죠. 해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해설 엄청나죠? 이걸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설 또 오고서, 뭐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말이죠. 중첩성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적 수행되는 중복성인데 같은 개념입니까? 물어보죠. 중복성과 중첩성 같은 개념이죠.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가외성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죠. 요것만 보면 되겠다. 자, 다음에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냅니다. 잘 보세요. 다음 중 가외성과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내겠죠. 1번 권력분립 쭉쭉 하다가 단원제 이렇게 나옵니다. 단원제. 단원제 그러니까 중첩성과 관련이 없죠. 양원제가 관련이 있죠. 왜? 국회도 단원제, 양원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에요. 출제하는 사람이. 자, 여기 예가 나와 있죠. 요거를 반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가외성과 관련이 없는 건 몇 개냐?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죠. 자, 모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모델 가지고 물어봅니다. 새로운 거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그럼 소송 걸리겠죠. 자, 거기 보면은 개선 조직과 망료 조직이라고 있어요. 망료 조직은 뭡니까? 망료. 쉽게 말해서 참모 조직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런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선 조직은 뭡니까? 수직적 조직. 그러니까 망료 조직은 수평적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평적 조직이다. 개선 조직은 뭐냐면 왕이 있으면 국방부 뭡니까? 병조판서 있고, 그죠? 병조 참판이 있고, 병조 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무슨 절도사 있고 이런 거하고 똑같이 수직적으로 가는 것을 개선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망루 조직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직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2개가 있을까요? 한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해야지. 그죠? 이런 거 비슷하죠. 청와대
청와대 보면 무슨 수석 비서관이 있죠. 장관 또 있죠. 이런 거 똑같아요. 장관만 있으면 되지 왜 수석 비서관 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중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체제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을 가외성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가외성 시험 나와요. 자, 145번 다음 중 행정에 대해 가외성 나왔죠. 그래서 랜다우라고 나오죠. 권력 분리 및 연방주의 가외성. 자, 이것도 문제집에 들어가 있죠. 자, 권력 분립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나눴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 왜 나눴을까요? 비슷한데 한쪽이 망해도 한쪽으로 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도 주정부가 있고 연방정부 왜 두 개를 했을까요? 이것도 권한을 중첩적으로 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그죠? 연방정부 따로 있고 주정부 따로 있죠. 그죠? 중첩적으로 함으로써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했다고 쳐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와 FTA를 했는데 주정부에서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못된 FTA를 주정부에서 컷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얘기예요. 연방정부에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말 잘 몰라가지고, 한국말은 좀 애매한 게 많잖아요. 의사한테 가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살살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가 알아들어요. 모르지. 그죠? I have headache. 딱 headache 하면 끝나잖아요. I have a headache. 그럼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배가 어떻게 아픕니까? 그러면, 말랑말랑 하면서 좀 죽겠어요. 이렇게 할 말 없죠.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탁 진단 딱 내리죠. 약 먹고 하루 만에 낫죠. 아메리칸 의사들은 못 맞춰요. 절대로.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조문 알아두시고. 자, 3번 보세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 거로 만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어때요? 불확실하니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확실하면 하나만 만드는데 불확실하니까 해군도 만들고 해병대도 만들고 그죠? 해양경제 세 군데 아니에요. 다 바다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지키는데. 그죠? 불확실하니까 해병대는 뭡니까? 이 상륙병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바다를 계속 도로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갯벌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가외성이 커진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4번도 보세요. 조직 내외 가외성은 뭡니까? 기능상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자, 조직 내외 가외성, 내외에 있는 가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충돌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춰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충돌을 가서 없애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고 봐야겠죠. 그죠? 해양경찰과 싸우게 돼 있죠. 그죠? 네 거냐 내 거냐. 세월호 생각하면 돼요. 세월호. 서로 충돌합니다. 네 권한이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어요. 가령 특허법원과 행정법원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이 본 문제집이 말이죠. 이 해설이 엄청나게 제가 많이 해놨어요. 이거를 다른 책 기본서처럼 해놨어요. 해설 잘 보세요. 자, 82페이지입니다. 146번. 해설을 다른 책보다 한 몇 배를 더 해놨어요. 자,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됐는데,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146번.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자, 아무래도 다른 건 다 한글인데 롤스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유심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롤스의 정의론에 의하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더라도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죠. 상충되면 그만둬야겠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왜 그걸 추진합니까? 롤스는 착한 학자예요. 싸우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유념하는 거예요. 뭐뭐 하더라도 이런 걸 많이 써요. 그게 답인 거예요. 갑자기 한 달 내로 문제 만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달 내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 갖다 놓고 그걸 바꿀 수밖에 없죠. 어떡합니까? 자기 천재예요, 자기가. 왜? 자기가 국어 국문 학자도 아닌데, 국문과 학자도 아니죠. 어법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틀렸다고 누가 소송 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얼마든지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라 문제 어법이 잘못됐다. 소송 걸면 어떡할 거예요? 그대로 이 파면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럼 방법이 없죠. 기존에 있던 문장을 바꿀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나왔던 문제를 변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그 내용이니까. 그죠? 자, 146번 역시 롤스의 정의론이었습니다. 알아두시고. 147번이에요. 147번도 별표 4개 치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이 정당성,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걸 많이 공부했는데 4번 공평성 이 부분인데 자 보세요. 정부는 서비스 배분 그거 줄구세요. 서비스 배분과 비용 부담을 위한 조세 형평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부분 서비스에다 줄구세요. 행정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 수요자에 빠리빠리 적응하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응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대응성 또 나왔죠. 진도를 천천히 나갈 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효과 면에서는 뭐 어떤 것이 좋을지는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막 한번 끝까지 빨리 스피드하게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시험 공부를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형성 문제다. 대형성 시험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1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러 갔는데 자 보세요. 민주성, 중립성, 효과성, 가외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좀 관심이 좀 가요? 아무래도 가외성 쪽에 좀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가외성을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맞죠? 책임을 중첩적으로 둠으로써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바다를 통해서 남한으로 침투했다. 그러면 세 군데 연락이 가겠죠. 일단 해군한테 갈 테고 해병대한테 갈 테고 해양경찰도 가겠죠. 그럼 세 군데가 다 출동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서.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곰 사냥할 때 개를 한 5마리 끌고 가죠. 그죠? 한 마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5마리가 막 뛰어가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중첩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확실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말이죠. 이 같은 종류도 아니에요. 하나는 뭐 이렇게 사냥개인데 무슨 뭐 셰퍼드 종류도 하나 있고 하나는 뭐 그냥 물어뜯는 걸 잘하는 또 있는 놈 있고 많아요. 같은 종류는 거의 안 갖고 다니고 다른 종류를 막 끌고 가죠. 그 한 놈은 뭐 꼬리 무는데 기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럼 곰 꼬리 막 물고 하나는 또 여길 물죠. 얼굴을 막 물어요. 놓지도 않죠. 불독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148번 문제 엄청나게 심플한 문제죠.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을까요?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를 요구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것이지 누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행정학은 이렇게 답이 안 되는 것은 말이죠. 엄청나게 난이도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84페이지부터는 뭐 단순 문제죠. 자, 이런 거는 체크만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사의 특징 아닌 것은 자, 정보사의 특징 중에 아닌 것은 바로 4번이에요. 중간 관리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팀제로 바꿨어요. 팀제 쓰세요.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건데 팀제로 바꿨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만 잘 해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점 맞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본 이념, 뭐 이론이 있어야 문제 풀릴 거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만 잘 다뤄도 여러분들은 만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참 재밌죠. 횡적 네트워크 형성, 형태 중심. 과거에는 종적이었죠. 횡적. 이렇게 뭡니까? 지금은 횡적이라는 거. 횡적은 수평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간인식의 심리적 축소. 그 다음에 비소비성, 비소멸성.
자, 정보 사회는 소비하면 할수록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죠. 인터넷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비소비성. 인터넷 내가 봤다고 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다. 이걸 비소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긴데 그 비소멸성 같죠? 이런 얘기고. 자, 150번은 정보공개법이에요. 2번이 답입니다. 20, 20인데 10일입니다. 10일 이내 공표해야 된다. 10일 이내 결정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가끔가다 이런 거 출제됩니다. 뒤에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체크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1번 다음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자, 행태론에서는 가치 판단을 배제했어요? 아니면 사실만 봤어요? 그렇죠. 그걸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가치 판단을 고려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가치 판단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신행정론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평한 분배를 강조했다. 이렇게 했죠. 자, 152번입니다. 체제론적 접근 방법.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거기 보면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정태적, 그 다음에 동태적 균형, 양잘 다. 근데 정태적 균형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총체주적 관점을 가졌다. 이런 문장을 좀 여러분 거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주의적 관점. 자, 우리가 경험주의적 관점 설명도 안 했어요, 내가. 그죠? 설명한 적 있어요? 없죠. 경험주의적 관점은 제러미 벤덤이나 이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행정학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153번이에요. 발전 행정론 나와 있죠? 발전 행정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는데, 발전 행정론은 1960년대 우리나라 말하면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발전운동론과 같이 나왔던 것이 바로 비교행정론이라고 그랬죠. 외국과 우리를 비교함으로써, 그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발전행동론은 효과면을 강조했죠. 그래서 기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능면보다는 효과를 봤다. 일단 뭡니까? 새마을운동 해가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기만 하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능보다는 효과를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 자, 4번 보세요. 엘리트에 의한 하향식 발전 전략. 뭡니까?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이랄지 장관이 직접 경부 고속도로 뚫었잖아요. 그죠? 뚫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야당이었던 총재들이 막 누웠죠. 그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그 당시엔 군부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죠. 군부 엘리트가 하향식이니까 뭡니까? 명령했다는 거죠. 상향식이 아니라 명령으로 발전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산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1950, 60년대 산에 민둥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산에 가면 나무 많죠? 잡목이 많아요. 그 당시에 심은 나무예요. 무조건 산에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임목 작업도 하잖아요. 몇 개 잘라내니까 이미 늦었죠. 처음에 심을 때부터 거리를 두고 심었어야죠. 그래야 아람들이 나무가 됐는데 다 삐뚤어졌죠. 삐뚤빠뚤한 게 아주 뭡니까? 동양화 그리기 참 알맞게 지금 자랐어요. 그죠? 동양화 그릴 때 소나무가 많이 삐뚤어질수록 멋있죠. 에? 그죠? 그래가지고 나무가 말이죠.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된 나무가 참 멋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거를 건축에 사용하려면 쓸 데가 하나도 없죠. 그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참 재미나는 게 제대로 자라는 소나무가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심은 거예요. 개체군이. 이제 와가지고 막 잘라내고 그러는데 늦었어요. 이미 다 컸는데. 여러분들 아카시 나무라고 있죠. 아카시 나무도 정말 산에 가면 엄청나요. 근데 아카시 나무는 60년이 수명이에요. 딱 60년 되면 없어져요.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씨가 퍼져가지고 황폐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54번입니다. 다음 중 신행정, NPA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정론입니다. 자,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했는데 4번입니다. 관료 비판의 시각.
자, 아무리 말이죠. 이 신행정론이어도 관리를 비판하는 것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비판 철학이라든가 비판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지 신행정론에서 이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세요. 고객 지향 행정. 자, 신행정론에서는 이 고객으로 본 거예요. 이 일반 시민을 고객이다. 그래서 NPS라는 개념도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죠? New Public Service 해가지고 NPS 개념도 나오고, 그죠? NPM도 나왔죠. New Public Management 해가지고 다 이 계통이에요. 다. 얘들은 어떻게 봤느냐? 일반 국민을 서비스의 대상, 즉 수요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현상학적 접근 및 비판론적 방법 이렇게 했는데, 현상학적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를 봐라. 이제 본질을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목 있고 뭐 팔 있고 이건데, 사실 실체는 뭡니까? 피와 뼈로 돼 있다. 그 다음에 피와 때로 돼 있죠. 다 때예요 이게. 에? 여러분들 목욕탕 자주 가죠? 때를 밀려가는 거 다 때입니다. 때. 응?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의 손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요, 각종 박테리아가 몇 수억 마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 사랑의 손 딱 만졌더니 벌써 핵분열을 한 10억 마리 했죠. 또 사랑해 갔더니 쫙 퍼져요. 말라리아가 아니라 뭡니까? 역병 퍼지듯이. 그죠?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건 다 이 균이 바글바글해요. 악수 같은 경우 할 때 그래서 손을 딱 닦고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바마하고 악수하잖아요. 10억 마리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오바마 균, 내 균 해가 20억 마리. 자, 행복하시죠? 파트 1 끝났어요. 얼마나 기분 좋으십니까? 파트 1 끝. 예, 질문해 주시고. 몇 번이요? 147번이요? 아, 147번이요? 147번 답을 몇 번을 했나요, 제가? 그랬나? 4번으로 답을 했나요? 그거를 서비스 배분과 서비스 부분만 제가 판단해서 했는데, 형평, 이 부분은 뭐 맞는 것 같은데, 형평 쪽으로 하니까 맞는 말 같은데, 서비스는 제가 대형성이라고 했는데, 서비스만 생각해갖고, 틀린 걸 골라라 했구만요.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국민의 요구나, 요것도 대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요구와 관련 있는 것은 바로 대형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비스의 포인트를 넣고 설명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좀 간과했는데, 조세 형평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다, 공평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번이 확실히 틀린 건 2번이구만요. 보니까 국민의 요구나 사회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 대응성이네요. 확실히 틀린 건 2번이네요. 4번 같은 경우도 서비스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것도 대응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틀린 걸 골라라 했을 때는 2번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질문 잘 하셨습니다. 문제를 많이 좀 다루려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좀만 더 나가죠. 핵심 문제. 뭐 시간이 여러분들 바쁘신가요? 45분까지 좀만 더 나가죠. 핵심 문제 2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더 나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문제를 한 100문제 나가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설명이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알몬드와 파웰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틀린 걸 골라라 했죠. 답 4번으로 해주세요. 상징 정책 했는데 투입 기능을 수행한다. 상징 정책은요, 산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별표 3개 치세요. 로우의 분류가 나와죠. 자, 로우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을 분류했는데, 분배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다 맞는 내용이고, 4번 보면은 구성 정책에서 정당의 역할이 증가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감소된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 때 뒷부분 잘 봐주시고, 증가, 그 다음에 아니다, 이다,
전혀, 만 이런 말 들어가면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표시해야 됩니다. 아까 대응성 문제는 2번 완전히 틀린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답하시고 사실 서비스 문제 나오면은 대응성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뒤에 형평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평성 이렇게 답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중 주도권에 따른 정책 의제 설정 이론 분류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2번으로 답을 해주세요. 주도권이 민간 부분에 있다 이런 거는 이익 집단론 또는 다원주의론이지 하위 정부론 아닙니다. 자, 하위 정부론은 뭐예요? 정부 하위 관리가 통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익 집단론 또는 다원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블라우와 스콧이 조직 이역인데 답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 4번을 해주세요. 공익조직은 국민의 외제적 통제를 위한 민주적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이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까지만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오니죠. 엣지오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 4개 치세요. 이 사람은 조직의 지배 복종 관계를 크게 3가지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암기해 주세요. 시험에 또 출제됩니다. 강제적 조직, 그 다음에 강제적 조직은 예를 들어 교도소. 나중에 이제 교정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게 돼 있죠. 수용자들을 뭐 강제로 일로 오십시오. 그럼 수용자가 너나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몽둥이를 갖고 있죠. 여기 뒤에 이제 가스총도 갖고 있고, 여차하면 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교도 행정이 민주적이어서 함부로 수용자를 대할 수가 없어요. 야, 그랬다가는 민권 침해예요. 그리고 여성 수용자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옷도 약간 미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쁘게 화장은 못해도 간단하게 파운데이션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 화장을 하고 그리고 향수도 좀 뿌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무리 교도소 속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향수 안 뿌리면 되나요? 향수 뿌려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리적 조직이 있어요. 이거는 생산 조직 같은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이랄지, 종교단체 이런 것을 규범적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엣지오니가 분류한 조직이 아닌 걸 골라라 했을 때는 합리적 조직이 없습니다. 암기해야겠죠? 이거 암기해야 돼요. 다음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교도소 나오겠죠. 교도소는 엣지오니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강제적 조직이다. 만약에 규범적 조직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컨 말씀드리는데 이론이라든가 얘가 여기를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못 벗어나요. 앞으로 5년간은 이 문제집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5년 후에는 벗어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 기출문제만 공부하는구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문제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문제를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 문제 내듯이. 사회가 처음에 나왔을 땐 다 만점이었어요. 다 만점이란 말이에요. 왜? 긴 게 다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 긴 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사회 문제 좀 어렵게 내. 그래가지고 지금 5개 기본적으로 틀리잖아요. 75점밖에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5개는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풀지도 못하게. 우리는 이걸 역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 고득점을 맞고 조정점수에서 앞서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기는 거죠. 효과는 단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선택 과목이 이게 필수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필수가 될 확률도 많죠. 행정학, 행정법이 필수가 될 확률 많아요. 공무원 되는데 이걸 몰라서 공무원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공무원법 다 공부하는데. 그죠? 이게 필수가 될 확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엣지오니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3가지로 분리했다. 그죠? 3가지 분리했는데 합리적 조직은 언급한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많이 하지 마시고 30분만 복습해 주시고 나머지는 메인 과목 있죠. 필수 과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일궈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